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삭제 시장의 분석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삭제 전문가시고 뿐만 아니라 스위스 나라셀러에서 홍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하지선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삭제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이 첫 번째 시대와 그리고 두 번째 고도 경제 성장기 1960년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2000년대 굉장히 글로벌하게 삭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시대 세 가지의 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유네스코의 문제가 되면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2013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일식과 함께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2024년에 삭제와 쇼주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기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대가 돼요. 2024년에 와쇼 보면 일식에 이어서 삭제가 만약에 유네스코 등재가 된다면 삭제도 와인처럼 굉장히 글로벌하게 크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왜 일본 요리가 그렇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을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고 그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해서 슌노모노, 그러면 계절감을 나타내는 요리들을 아마 선도적으로 했던 것들이 세계에 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쇼쿠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 또 니혼시도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상업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세계에서도 와인이 아닌 삭제도 너무나 다양하게 그리고 또는 너무나 편하게 우리들의 식탁에 어우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엄 삭제의 부활의 시작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양보다 질이죠. 지금 보시면 지금 위에 게 혼조조거든요. 굉장히 예전에는 혼조조라고 하는 양주 알코올을 첨가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좀 더 인기가 많았지만 2013년부터 딱 그때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부터 일식과 삭제가 많은 관심을 세계에서 받을 시점부터 이렇게 다이빈조, 준마이빈조라고 하는 각대 분위기가 상승이 됩니다. 55%까지. 지금 이번에 이제 2020년 여태까지 주요 수출의 금액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튼 뭔가 세계를 향한 비즈니스 열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선두에 있어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를 좀 훑어보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다양한 양질의 삭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맛없는 삭제를 찾아보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나 맛있고 이제 획일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술력에 의해서 기본 이상의 맛을 다 재현해내기 때문에 맛이 없거나 그런 삭제는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지작계, 트레이드풀이 등장. 예전에는 그 양조가를 대표하는 그 양조 책임자가 있었죠. 그분의 데이터와 그분의 감으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업을 잇는 신세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거에 의한 자료들을 보면은 너무나 양조가가 젊어요. 그 자료와 데이터 분석력, 여태까지 있었던 그 기술력, 그 근성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신세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감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작자의 크라프트 등장에 따른 이미지 변화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와인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의 사케의 침투도에 대한 기대. 독보적으로 사케 생산국은 일본입니다. 따라갈 수 없죠. 거기에 대한 와인처럼 세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와인을 만들었어. 그러나 사케는 일본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전통력이 있어. 그러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침투도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일련의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은 사케의 혁명 시대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한 2018년부터 좀 더 굉장히 집중도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국가 그리고 협회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국의 술을 알리고 등재를 시키고 이 술을 와인만큼 세계 모든 식탁에 나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도전과 그런 하나의 또 다른 그런 슬로건을 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지작계의 활성화죠. 뭐 말이 지작계지만 그 지역에서 만드는 것을 지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뉴라는 거죠. 그 지작계도 그냥 지작계가 아닌 왜 뉴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밑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통과 테크놀로지의 도입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전통. 웬만하면 100년이 넘습니다. 좀 오래된 집 420년. 제가 나라살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집 그 미팅을 해보면 420년 전통. 저 얼마 안 됐어 하면 150년, 120년인 거죠. 네. 그런 전통의 기술과 그리고 또 세계는 점점 변하고 있고 세계의 식탁은 점점 변하고 있는 거에 맞춰진 새로운 기술력의 보급에 의한 사케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세계의 사케의 양조장이에요. 양조소예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영국,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뭐 타이완,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아메리카, 캐나다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든다고 하면 그 지역의 쌀로 만드는 거겠죠. 그 지역의 쌀로 새로운 그 일본에서의 그 기술력을 배워서 혹은 누군가가 마스터가 가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사케들이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케 혁명이라고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2019년도쯤에 굉장히 그런 센세이셔널하게 나온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분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타사키 시냐상이라고 하는 세계 소믈리에 대회에서 1995년에 우승을 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을 한 소믈리에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사케도 이런 테루아르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그들도 그들의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와인을 먹듯이 사케를 먹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앞서서 양조가 분들도 이런 테루아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케를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테루아르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보다는 저는 그 지역에 물도 빼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명수가 있는 데는 명주가 있죠. 그 지역의 테루아르, 물론 토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80%가 삭히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물도 있을 것이며 또 하나 또 어떤 코지, 누룩균을 썼을 것이며 어떤 효모를 내가 썼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공정들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케의 소일이라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점토질, 석회질, 모래, 샌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토양에서 이런 여기 이 땅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쌀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냥 뭔가 와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나는 테루아르를 가져갈 거야라는 말이 아닌 그 정말 과학적인 접근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 지역을 그래서 일본 사람 전문가들은 불고니의 그랑크류와 프리메크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보르도의 생떼밀리옹의 뭐 프리메 크랑크류 클래스 A 프리미어 그랑크루 클래스의 B 지역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특화된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돈페리뇽의 최고 양조 메이커예요. 근데 이분이 28년 동안 돈페리뇽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 오셨습니다. 일본에 와서 사케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카모시비토 구헤이지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도 수입되는 사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도 불고니에 직접 가서 이런 테루아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사케를 만들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쌀을 가지고 프랑스의 그 지역에서 나는 물을 가지고 사케를 만듭니다. 그 술은 어디로 수출을 되느냐? 일본으로가 아닌 그 자국에서 프랑스에서 소비가 되죠.
그런 분들의 그 움직임에 의해서 파리, 프랑스 와인의 종주국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소믈리에가 와인이 아닌 사케를 들고 페어링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발맞추어 일본에서도 만드는 사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자계, 뉴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또 전 세계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내추럴, 유기농, 오가닉 이런 사케들을 만들고도 있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한 거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그저 사케는 정미율과 정미율 그리고 준마이 긴조냐, 준마이 슈냐, 도쿠베치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 시음을 하시지 마시고 좀 넓은 눈으로 그 와인을 바라보듯이 좀 많은 경험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드리는 얘기예요. 세계는 변하고 우리들의 식탁도 변하고 있고 우리들이 즐겨 먹는 음식 또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케는 정미율과 특정 명칭주가 아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샴페인, 버블을 사랑하는 그 일본에서의 스파클링 사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산량, 수출량을 따지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샴페인 지역에서 주요 수출 마켓인 나라가 3위가 재팬입니다. 그런데 3억 병이 생산이 돼요. 3억 병이 생산이 되는데 1억 5천 병 정도는 국내 프랑스나 유럽 쪽이고 그 나머지가 재팬이라는 겁니다. 버블을 사랑한다고까지는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지는 약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아와사케 세카이에라고 하는 버블 협회가 생겼습니다. 아와라고 하는 게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블이라는 거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주, 그러니까 스파클링 사케 협회가 생겨난 거죠. 2016년부터 생겨나면서 좀 더 사케를 또 다른 가치로 스파클링 사케를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기준에 범하는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쌀, 누룩, 물말을 사용하는 니온슈여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건 준마이슈가 되겠죠? 뭔가 또 다른 첨가가 되지 않는 술. 기본적으로 준마이슈가 베이스 또는 준마이 긴조가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100% 국내 쌀이죠. 그러니까 쌀도 그냥 쌀이 아닌 내가 사케로 만들었을 때 스파클링 사케로 만들었을 때의 주질을 버블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쌀의 그 질을 본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인위적인 탄산가스 주입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자연 발효에 의한 탄산가스. 물론 시각적으로 투명해야 되고 예뻐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알코올 함량은 10도를 초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샴페인이 그 12도에서 한 13도가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그 알코올 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압이라고 하는 가스 기압은 3.5. 그러니까 샴페인이 한 5에서 6 정도? 5에서 6 정도의 기압을 갖고 있고 그 밑에 크레망이라고 하는 각 지역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이 3에서 4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프리잔테라고 하는 약 발포성은 2.5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중간 단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블렌딩을 한 다음에 병입을 해서 2차 발효를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샴파뉴 방식, 그러니까 2차 병내 2차 발효를 하는 것을 우리는 샴파뉴 방식, 샴페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1차 발효, 모로미를 만드는 것까지는 일단 갑니다. 거기에서 발효를 한번 시켜요. 모로미 그 상태로 발효를 시켜서 거칠게 여과를 합니다. 그냥 거칠게 여과를 해서 내온 게 활성 청주예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그 안에 미생물들은 사라져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막걸리 같은 그런 활성 니고리 자케가 되는 거죠. 포인트는 샴페인처럼 병내 2차 발효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블렌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블렌딩을 어떻게 할까 싶어요. 블렌딩의 기술력을 가진 프랑스의 양조 메이커가 와서 마술적인 블렌딩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마법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거기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복잡하죠. 제조의 어려움,
병내에서 이 가스 기압을 어떻게 이 병이, 이 바틀이 어떻게 참아낼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그 병을 어떻게 고르는 방법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도 좀 품질 안정이 좀 어려운 게 샴페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죠. 아직까지 좀 미확립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또 다른 사케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뭔가 법에 대한 규정처럼 우리가 그 8개의 특정 명칭주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죠. 몇 도부터 몇 도까지라는 것들을. 뭐 이 탱크를, 압력 탱크는 어떤 탱크를 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선택지로서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제일 장점은 우리의 주식은 쌀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똑같듯이 쌀로 만든 사케, 그리고 쌀로 만든 스파클링 사케는 좀 더 위압감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겠죠. 지금 일본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게 고슈입니다. 숙성주죠. 그래서 숙성주에 대한 기대는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너무나 충만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진화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역사적인 뭔가 그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쌀이 주식이었던 좀 뭔가 빈곤했던 그 시절에는 빨리빨리 쌀로 만든 술을 가지고 팔아야지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창고 안에다가 얘를 난 10년을 묵힐 거야. 사명감을 가지고 난 얘를 정말 우리 집 제일 만드는 숙성제를 만들 거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또 그렇게 온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저장 시설도 없었을 거며 또 가스라고 하는 주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위압감과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숙성주가 조금 매면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장기 숙성주 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홍보 기술 향상을 위해서 목적으로 설립을 했고 또 이 안에서도 내가 내 저장고에다가 1년 됐어라고 해도 고시라고 붙일 수 없습니다. 3년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준마이시와 긴조슈처럼 특정 명칭 사케와 같이 아주 엄격한 주세법은 없지만 그래도 3년 이상과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를 갖고는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안주로 즐기다. 빈티지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사케의 가치를 생성하는 요인은 물론 쌀의 종류, 효모, 양조기술, 제조 구역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오래된 술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시간과 시간을 거듭하면서 성숙된 맛을 즐기는 이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자 함이 지금의 그런 숙성주, 빈티지 사케의 문화가 되지 않나 봅니다. 숙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끗 차이로 숙성과 부패의 차이를 둔다고 합니다. 저도 숙성에서 아주 많은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숙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숙성과 부패의 그 선을 잘 지켜야 그게 숙성인지 부패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사케, 우리가 알고 있는 숙성 사케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10년이 지나고 5년, 10년, 15년이 지나는 차이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컬러는 물론 화이트 와인보다 약간 높은 노란색, 담홍색, 호박색을 띠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주처럼 신선한 그런 바나나나 멜론 같은 그런 향보다는 핵과일류, 망고나 그런 트로피칼의 프루츠 또는 그런 라이치 같은 약간 조금 풍성한 향들이 좀 발현을 많이 하죠. 왜 일본의 식탁과 아시안 푸드에 잘 맞게끔 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향들을 내거든요. 오히려 긴조향 같은 경우는 긴조효모, 긴조꼬라고 하죠. 그런 과실향들이 있고 피니시나 이런 연결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뭔가 좀 깨끗하게 좀 떨어지는데 기모토 야마하이 모토는 천연 유산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캐러멜 너츠로 유제품. 일본에서는 칸자케를 많이 먹잖아요. 아직 한국은 칸자케, 그러니까 칸자케 시장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뭐든지 차가워야 되죠.
뭐든지 차가워야 되고 뜨거우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차게 먹지만 숙성주도 우리가 그럼 탕자기로 먹을까? 아니, 숙성주는 오히려 가열을 하면 그 특유의 향이 사라지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단맛들이 좀 증가를 하죠. 아마미, 산미, 우마미 이 모든 세 가지의 요소를 밸런스를 잘 잡은 게 숙성주에 가득 담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와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와인은 고급스럽고 엘레강스하고 뭔가 그의 문화를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고 뭔가 그냥 술 문화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죠. 알고 보면 그 공정은 절대 와인과는 다른 아주 미세한 것들이 분화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기술력. 그러다 보니 와인은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케는 과학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과학. 그리고 어떤 사케를 만들고 싶어 하면 결국에는 이 사케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미생물 찌꺼리, 미생물이 만들잖아. 근데 그 미생물을 누가 컨트롤해? 내가. 사람이 컨트롤해. 물론 기계도 쓰곤 하겠지만 이 사람이 컨트롤한다는 건 만들어냈을 때 어떤 거를 만들어내고 싶어? 나의 팬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나의 팬이 많이 생기는 이런 모든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진 않아도 가치가 있는 내 술을 인정해주는 술이 좋으면 좋겠어라는 말과 함께 두 번째 얘기를 하죠. 어떤 술이었으면 좋겠어? 너네 술은 어떤 술이야? 나는 항상 서포트를 해주는 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 사케는 음식이 같이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술이거든요. 그의 말들이 맞는 거예요. 나만의 캐릭터를 내세우기보다는 음식에 대한 서포트. 어떤 음식하고 먹어도 너무나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 하지만 서포트적인 역할, 나의 특색을 잘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사케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이렇듯 뭔가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지금 세계 중에서 왜 사케야라고 했던 그런 열풍에 있어서는 시대를 아우르는 생산자들의 변화, 시대착오적인 변화들도 있었을 거며 여태까지 4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잘 보관해온 데이터 그리고 그 신세대들의 젊은 감각이 잘 융화가 돼서 프리미엄 사케 그리고 와인에 대적할 수 있는 사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샴페인 러버들 그러니까 법을 너무 사랑하는 일본에서 왜 스파클링 사케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지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위스키도 너무나 좋아하시죠. 왜 위스키는 각광을 받고 왜 올드 빈티지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면서 먹지만 왜 우리의 숙성주 고시오 이런 빈티지 사케는 왜 이렇게 외면을 받았을까. 또 하나의 화두로 올라가고 나라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만드는 단계입니다. 너무 막 정미울의 그럼 막 그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꼭 준마이도 훌륭합니다. 준마인데도 준마이 긴조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미 여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좀 더 전문가스럽게 다른 술들을 좀 더 컨택을 하거나 트라이를 해서 마셔보기를 바랍니다.